기능평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번 그것부터 이거 뭐예요? 또 이거는 입력해야 돼요? 엑스 누른데요? 여러분이 일단 재활약이 뭐라는 건 아마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WHO에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정의가 이제 계속 바뀝니다. 이제 그런데 신체적, 피지컬하거나 아니면은 사이콜로지컬하거나 아니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제 발휘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 도와주는 거는 어떤 의학적으로 도와주거나 어떤 소시오 이코노미컬하게 도와주거나 에듀케이셔널하게 도와주거나 보케이셔널 직업적으로 도와주는. 안문도 닫을게요. 안문 들어온 사람 지금 잠궈. 몇 번이에요? 92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사회생활 지금 이제 교육도 사회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할지 안 할지는 이제 자유예요. 근데 참여를 하게 되면 시간을 꼭 지키세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 참여 안 하는 분도 참여 안 하는 것에 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참여를 할 때는 꼭 시간을 가능한 지키는 거를 습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활이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항상 리라는 말은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heavily 말하는 거는 이렇게 피팅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합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고, rehabilitation에서 action이라는 거는 뭐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거는 다시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해빌리테이션이 맞지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소아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리해빌리테이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빌리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재활의학을 이렇게 태동시킨 분은 미국의 하워드 러스크라는 분인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의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뭐 절단이나 아니면은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환자들에 관한 질병 치료에 이어서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한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개선하는 것이 나을까, 이제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게 이런 재활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의학은 실제로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 굉장히 역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21세기 이전에 20세기 그때에 전쟁이 이제 큰 세계 전쟁이 2번 있었는데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게 있었고 한 1910년 정도 있었고 1930년에서 한 40년대까지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는데, 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이 재활의학이 태동을 하는데, 그때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걸 갖춰놓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 러스크라는 사람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때쯤 굉장히 하게 되고, 이 하워드 러스크의 형제가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으로 이 학문을 갖다가 좀 더 미국에다가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재활의학이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게 됐고,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유엔에서 93년도에 이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에 관한 정의도 나오게 됐고, 그 전에 장애인에 관한 정의가 한 1980년대 정도 나오게 되고, 세계 장애인 회라는 것도 그때 이제 유엔에서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혹시 이 사진이 누군지는 알죠? 슈퍼맨. 여러분이 요새 보는 슈퍼맨의 그 주인공이랑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이 사람이 1세, 그러니까 제1대 슈퍼맨인데, 영국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고, 굉장히 아주 그냥 진짜 서양적으로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슈퍼맨에 이제 뽑혔어요. 1대로.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인데 혹시 아세요? 크론, 예, 홍다리 샤바 했던 그 2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나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고 이랬던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돼요. 특히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너무나 이제 슈퍼맨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배우였고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척수 손상 협회가 아니라 승마 협회에서 이 크리스토퍼 리브 같이 슈퍼맨은 못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볼 때는 이 슈퍼맨도 승마를 할 때는 이 헤드 프로텍터를 하고 한다. 이제 그런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머리에 이제 그 헬멧을 쓰고 승마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물을 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경추 손상이 돼서 그 다음에 굉장히 하이 레벨,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 경추 손상을 받아서 이 거의 한 C3, 4였기 때문에 호흡도 어려울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벤틸레이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트라케오스토미를 해서 벤틸레이터를 했었고, 그리고 거의 팔 손가락뿐만 아니라 어깨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탈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거나 아니면 마우스피스 같은 거로 내 이 활동,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만약 마우스피스를 한번 훅 불면 이 버튼이 이렇게 딱 옮겨져 가지고 만약 저 브라인드를 갖다가 올리게 한다든지 전등을 갖다가 켜게 한다든지 한 번 더 훅 불면은 뭐 그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서 한 번 탁 불면은 불이 꺼지게 한다든지 그런 인바이러먼탈 컨트롤 시스템이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환경 제어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걸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로 인한 이런 사지마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스템셀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고, 본인이 이렇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클론도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였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 이후에 하지마비가 돼서 크론은 지금 현재 뭐 DJ로도 워낙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 휠체어 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꼭 장애인만을 재활약이 하는 학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대다수의 그 재활약의 어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같이 다 건강하게 정말 사회에 참여하고 계시다가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나 윌리엄 증후군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다운 증후군 같이 눈에 띄거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뭐라면 엘핀 요정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선천성 증후군을 가진 환자도 대상이 되고, 아까는 이제 사고였지만은 이렇게 뇌졸중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헤일만이라는 독일의 화가세요. 근데 이분이 중풍을 앓고 났더니 자기의 왼쪽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성을 갖다가 그렸는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그렸을 때는 이렇게 거의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조금 왼쪽을 그리기 시작하고 여기 세 번째 가서는 조금 하더니 네 번째 가서는 조금 낮아지듯이,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무시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뇌졸중 파트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여러 그 원인에 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중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선천성 장애가 아닌 여러분같이 이렇게 나같이 다 건강하다가 사고나 질병이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를 중도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혹시 중도 장애인이 우리나라의 몇 %인지 30번 어디세요? 네, 한 몇 % 정도일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어요. 30% 조금 더 높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선천성이 거의 70일 것 같죠? 30번 학생은. 근데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크리스토퍼 리브나 아니면 크론의 강원래였죠. 강원래 씨나 아니면은 여기 화가나 그런 것 같이 아까 윌리엄스 증후군 같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다운 증후군이나. 그래서 이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돼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아까 이제 정의에서 얘기할 때
의료적으로 접근을 해주거나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접근하거나 직업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재활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의료재활 부분이에요. 그거는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재활은 특수교육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를 담당하시는 분을 교육재활이라고 그러고, 소셜,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그 리해브를 사회재활이라고 그러고, 직업재활은 이런 어떤 기능제한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게끔 노력하고 평가하고 또 직업을 훈련도 시키고 알선하고 이제 그런 것을 직업재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재활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이 재활이라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장애에 관련된 정의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너무나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impairment, 이게 영어로 좀 하는 게 굉장히 그거한 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서양에서 정의를 내린 게 굉장히 많고,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말을 좀 찾아가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impairment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질병이 생겨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가 impairment예요. 그리고 disability는 어떤 기능이 제한되는 걸 갖다가 disabil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구라는 건 핸디캡인데, 핸디캡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이나 문화적이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데서 제한이 있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97년도에 WHO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핸디캡이라는 말을 굉장히 쓰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디서빌리티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라인드니스, 만약 이제 약간 시력이 떨어진 맹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임페어먼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가듯이, 어떤 장애인을 고려해서 어떤 낙인을 찍거나 이런 핸디캡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참여도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제 그것으로 많이 정의를 갖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절단을 지금 했는데 다리를, 임페어먼트라는 거는 다리를 절단해서 다리가 없는 그 상태를 임페어먼트라고 얘기해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그런 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겪은 그런 상실이나 아니면 뭐 병리적 상태나 이제 그런 것을 임페어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능장애, disability라는 것은 그 임페어먼트로 인해서 내 기능이 얼마나 장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크론 같이 하지마비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에 완전히 마비, 위크니스로 인해서 보행은 못해요. 근데 이제 하지에 위크니스가 있어서 제한이 되는 걸 임페어먼트라고 그러고, 디서빌리티는 보행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강원래 씨가 실제로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지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의로 말하는 참여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참여도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줄 수도 있는 거죠. 디세빌리티는 있지만은 참여도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은 그렇게 제한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핸디캡이라는 말은 이거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갖다가 굉장히 제한될 경우에는 핸디캡이라는 말을 쓰고, 최근에는 이제 핸디캡보다는 파티스판트, 어떤 참여도로 이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밑에도 이제 고혈압을 알아가지고 중풍이 왔는데 오른쪽 편마비가 왔어요. 언어 장애도 오고, 그럴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중풍이 임페어먼트가 되는 거죠. 디서빌리티, 어떤 기능 장애는 오른쪽을 잘 못 쓰는 것과 그다음에 말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이분이 내가 지금 예전에 하던 일이 있는데 회사 가서 컴퓨터를 갖다가 다룬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지금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분이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1년도에 IF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
Disability and Healt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나 질병, 어떤 사고 같은 거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고 없고를 별로 따지지 않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한 기능에 제한을 갖고 오느냐, 이제 그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떤 개인이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장애를 갖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활의학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시면요, 필요성은 지금 거의 그 환자가 고령화 되고 있고, 또 질병의 양상이 이렇게 급성기를 지나서 이게 계속 뭐 만성화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하거나 교통사고 등이거나, 아까 그 중도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까 그 21세기 들어와서는 중요한 분야가 됐고, 그래서 예를 들을 때는 제3의 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의 의학은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뭐 내과나 외과나 그런 치료적인 의학을 제2의 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재활학을 제3의 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의 목적은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을 수 있으면 되찾는 것이 좋겠지만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뭐 보상을 하거나 이걸 갖다가 보완을 하거나,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참여도를 높이거나 사회로 복귀를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능 향상이 우선 첫 번째 되는 목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로 통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재활과 의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팀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데, 이 팀 어프로치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학과, 임상심리학자, 그 다음에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특수교사 등을 협력으로 하는 팀워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런 팀워크를 잘 했을 때 환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의 그 역사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기 내가 지금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옛날 그 이렇게 뭐 역사적인 그런 거를 발굴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벽화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라비아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의학이 발달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자료도 있냐면은 트랙션, 견인 치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견인 치료가 뭐냐면 이렇게 몸을 아래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리는 거예요. 이게 고문 도구로도 쓰이긴 하지만은 그 치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디스크나 그런 게 있어서 이 척추가 좀 디스크가 튀져 나와서 거기 신경을 갖다 건드려서 신경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목 있는데 견인 치료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허리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견인 치료를 하는데, 그 아라비아 벽화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걸 했어요. 다리 있는 데서 끈 하나 묶고, 위 있는 데서 이 가슴 있는 데서 끈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벽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거 봐서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시대에 좀 암흑기 그럴 때는 이렇게 그때도 정신지체나 지적장애나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있죠.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통합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란 말이 이제 그럴 때 거기서 생긴 말인데, 약간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키면서 수도원 같은 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케어 개념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다 어떻게 보면 의료면서도 재활 치료의 아주 옛날 역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했던 무슨 핫팩이나 이렇게 그 온열 치료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옛날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발달을 하고 정의가 생기고, 또 여기에 관한 어떤 대상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정리했던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됐었고, 1차 세계대전 무렵에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퇴역 군인들을 위한 국가적인 그 버틀랜드 호스피탈, 그 VA라고 그러고 VH라고도 얘기하는데, 미국은 보훈병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훈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재원은 어떤 그 연구를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엄청난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들어올 때 보훈병원이 그런 쪽보다는
또 약간 왜곡돼서 좀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재활 검령이라는 게 됐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아까 그 닥터 하워드 러스크 해가지고 이제 더 발전이 됐었고 1981년도 세계 장애인회를 선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1981년도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장애인의 해라는 걸 갖다가 선포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나라 대통령이 좀 뭐랄까 그 군부에서 이제 했던 대통령이 되셨는데 장애인이 도대체 뭔가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나 이제 봤더니 하나도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설이나 민간이나 어떤 종교 단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이 끝났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부모를 잃거나 그리고 전쟁에 또 다치신 분들도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의료랑은 좀 거리가 멀죠. 이제 그런 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먼저 이제 세계의 그 추세를 따라가진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굉장히 이런 것도 처졌다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81년도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그때 막 짓기 시작해요. 여기 고덕동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관여를 했었고 수녀님들이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건물을 아주 너무나 넓은 땅덩어리에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그리고 그게 서울에 외곽이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녀님들이 이제 맡으셔서 잘 하셨어요 운영을. 그리고 우리도 가서 많이 좀 진료도 봐드리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서울성모병원에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 이제 실습도 가고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굉장히 좋은 복지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때 너무 놀래가지고 나라에서 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용이죠.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장애인 재활 약과 전문의 제도가 82년도에 생겼고 88년도에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때 이제 파라올림픽, 장애인 올림픽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알게 되기도 하고 인식도 갖게 되면서 조금 이제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재활의학은 그래도 뭐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이제 변화가 이때 이제 되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이 94년대 되고 98년도에 장애인 인권권리 헌장 제정을 공표하게 돼요. 아까 93년도에 WHO에서 장애인에 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제정한 다음에 5년 있다가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서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됐고 장애인 등록을 장애인 범주 지금 한 15개 유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하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혹시 뭐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에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 있는 분 있나? 없으세요. 그렇게 뭐 여러분은 지금 다 굉장히 행복한 그거지만 이제 조금씩 생활하다 보면은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체 지체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재활학과에 관계되는 지금 장애만 이렇게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 지체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 제일 위에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700만인데 장애 등록을 몇 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12번. 네. 500만 명이요? 그만큼 해야 돼요. 근데 한 200 지금 50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 생각할 때는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250만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9인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제 혜택을 나라에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의학의 진료 분야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음에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질환 강의도 들으실 거고 척추도 들으실 거고 뇌성마비도 들으실 거고 근골격계는 여기 신경계가 아닌 근골격에서 다시 들으셨을 거고 지체절단도 그때 들으셨을 거고 또 여기 요새 암 재활하고 스포츠, 노인질환 재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희가 하는 평가나 검사 중에서 근전도라는 또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많은 분야를 다루게 되고요. 재활의학은 아까도 이제 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고 언어치료사가 있고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지보조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제작사가 있고 소셜워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케이셔널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 그런 전문 요원과 그다음에 스페셜 에듀케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그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사가 되지 않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 재활의학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아주 그 기관에서 잘 그거 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학교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운영이 좀 어려워서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있고 이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가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간호사 빼놓고. 거기 입원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이 모든 여기서 지금 딱 유일하게 없는 팀이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참 좋은 시설이고 저희 어떻게 보면 컨셉과 그가 잘 맞는데 단지 이제 입원 환자가 없다는 그런 거가 조금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팀이 이렇게 모여서 팀 컨퍼런스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환자가 액티비티를 하거나 치료하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소셜워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찾아가서 집이 계단이 몇 개고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화장실이 어떻고 침대를 뭐 바닥에서 사는지 침상에서 침대에서 사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인바이러먼트 모디피케이션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사람 환경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집중재활을 치료로 필요로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이런 아주 인텐시브한 리해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환자가 얼마만큼 기능이 좋아지는지 자꾸 재평가를 해서 그 트리트먼트 세션을 자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활의학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지금 사이클로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게 요겁니다. 멀쩡하게 젊었을 때 그거를 다 갖고 이때까지 갔다가 딱 사망할 때 딱 이렇게 사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기능이 노화가 되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다운이 되는데 근데 이제 건강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되죠. 이 다운이 되는 게 젊었을 때 여기는 다 대부분 비슷하지만은 이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질병이나 사고나 혹시 아니면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도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장애도 생기게 되고 근데 그때 재활치료를 받는 것과 적합한 재활치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이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이걸 회복시킨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났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집중적이고 제대로 된 적합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끌어줘서 가능하면 정상적인 분들과 비슷하게 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재활치료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일반인들도 모르고 의료인도 몰라요. 그래서 환자가 그냥 중풍이 돼서 이제 입원을 했다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했다가 제발 재활학과로 좀 전과해주세요. 전과해주세요. 빨리 전과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아주 그냥 그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근데 전과를 지금은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한 3개월 있다가 전과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병원이 있던 재원 관리가 지금 여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7일 이상 입원하면 안 돼요. 너무나 이렇게 턴오버가 빨라요.
근데 이 스트로크나 아니면은 아까 이렇게 그런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나 그런 환자들은 치료일 때 정말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서 지금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3개월이 돼도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 재원 관리가 그만큼 잘 안 됐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계속 빨리 좀 보내주세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게 아직 입에 달았는데 지금은 그 말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병원 폴리시가 이렇게 만성 환자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으면 만성도 아니거든요. 악급성기이기 때문에 만성 환자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디스차지를 하라고 병원 폴리시 자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계속 푸시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런 병으로서 재활 치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 계시면은 대부분 전과해서 저희가 한 달 내지는 한 6주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회복기 병원 같은 데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뭐 여기 재활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건 교통재활병원의 뒤인데 아니면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치료를 하고 우리 병원으로 보내죠. 우리 과로 보내죠. 그러면은 치료 계획을 세워요.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평가예요. 기능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 평가를 할 때 아까 그 팀에 있는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여러 방법의 기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치료를 하고 다시 기능평가를 또 해요. 그리고 환자를 갖다가 만약 퇴원하게 되면은 퇴원 전에 환자를 집으로 보낼까 아니면은 재활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아침에 9시에 와서 3시까지 하루 종일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주간재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납병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제 재활 치료는 다 안 해도 직업이나 아니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너무나 오랜 치료를 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요양시설 어떻게 보면 이제 케어하는 관리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다 잘 됐다. 그러면은 집으로 보내는 거죠. 외래 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기능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 과를 배우시고 많은 이제 검사나 진단 검사 방법 그런 거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 의사로서 중요한 거는 환자를 직접 대면했을 때 문진하고 피지컬 examination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피 검사를 해서 랩을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내 손끝으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모든 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재활의학과 의사는 거기에 더불어서 근골격계 검사를 하는데 근력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수근력 검사예요.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환자가 약간 인지나 그런 것이 좀 떨어졌을까 뭐 할까 그럴 때는 인지 검사도 해요. 그리고 감각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 검사나 아니면은 실행증이 있는지 아니면은 손가락에 뭐 협응이나 이런 근긴장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환자분이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그것에 관한 어떤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불어 다른 과가 안 하는 또 한 가지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팔을 다 잘 움직여요. 이 손가락도 잘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연필을 갖고 글씨를 쓰고 숟가락을 갖고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환자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필을 갖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손가락 다 쓰고 하죠. 근데 연필을 잡고 글씨 쓴 게 언제부터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 잘 썼어요? 지금은 다 타자하느라고 글씨는 잘 못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실제로 필사를 잘 못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게 너무나 타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새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기능이라는 것은, 그리고 숟가락질, 여러분이 숟가락질 밥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푸는 게 한 살 때부터 막 갖고 해요. 엄마가 안 시켜주면 막 하거든요. 근데 밥 잘 퍼서 먹는 게 언제일까요? 내가 볼 때는 한 5, 6살?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스킬,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움직임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제점에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이게 너무나 반복이 많이 되면은 내 의식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달인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학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지 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이 연필 잡는 그 패턴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는데 그건 여러분이 어떤 패턴으로 반복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 다르죠. 그래서 재활학은 그것까지 봐요. 밥을 먹느냐, 옷을 입느냐, 벗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를 꼭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혹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본다 그러면 삶의 질까지 하고, 이 삶의 질은 설문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지를 몇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운동 범위는 이런 이제 고니오미터, 이거를 고니오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갖고서 각도를 재요. 그리고 이 목 같은 거는 굉장히 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 있거든요. 이 빨간 추가 이렇게 갔어요. 요만큼 간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잽니다. 그래서 어깨를 보는데, 어깨는 워낙 그 움직임의 방향이 많습니다. 움직임의 방향이 제일 간단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한 방향밖에. 구부렸다 폈다 밖에 없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신전, 앞으로 굴고, 그 다음에 외회전, 뭐 내전, 외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평가는 이제 보통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매뉴얼 머슬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 같이 건강할 경우는 100%예요. 그리고 굿은 뭐 75 내지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저항을 주셔야 돼요. 저항을 줘서 이 저항을 최대한 이기는 경우까지 힘이 강하면 100% 노말이라고 하면 되고, 중력을 이렇게 저항을 주는데 이 저항을 이기긴 이기는데 조금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80% 굿을 줍니다. 근데 이제 페어라는 거는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항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저항을 줬는데 환자가 이게 못 이겨요. 이게 지금 여기 신전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못 이기고 내가 막 저항을 갖다 주는데 툭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페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중력이라는 아주 굉장히 센 힘이 잡아 당기는데 환자가 그걸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페어예요. 근데 환자가 여기서 못 들어요. 못 들면 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중력을 제거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환자가 해요. 그럼 푸어죠. 근데 여기서 이 움직임도 안 나와요. 그러면 트레이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아까 여기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좀 제끼세요 그랬는데 환자가 못 제끼어요. 그럼 아까 뭐예요? 페어죠. 네. 근데 페어가 아니 중력을 이겨야지 페어니까 못 들었으면 푸어죠. 네, 푸어인데 환자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페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페어가 안 되고서, 그러니까 페어가 안 되고 환자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환자가 하면은 이거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지만은 환자를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활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력을 측정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력하고 관절 운동이 다는 아니지만은 가장 재활학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지 평가를 해요. 인지 평가는 뭐 MMS라는 그 신경과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나 이제 그럴 경우에 이 갈바스톤 오리엔테이션 앤 암네시아 테스트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 상실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만점이 100점인데 75점 이상이면 괜찮고 75점 이하면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기억상실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를 딱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순간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왔는데 의식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없다가 깨져. 뇌진탕 같은 거가 심하게 되면은. 근데 그냥 아무런 세콜라가 이제 없었는데 환자한테 사고 날 때 기억나? 기억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환자가 그 당시 기억을 못해요.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지가 굉장히 좋아질 그게 있는데 환자가 도저히 사고 났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기억나는 거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환자 괴롭힌 거는 약간 그 감각적으로 알았는지 그거는 기억이 난다고 이제 그러실 경우에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이 있구나. 근데 그게 한 며칠 정도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어느 정도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지나 또 질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척수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평가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력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 각 척수 손상 부위에 따라서 감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평가를 평가해서 이걸 갖다가 아시아 스케일로 나타내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왔으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동작 수행 평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FIM이라는 평가 도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MBI가 있습니다. 이 FIM은 미국에서 만든 도구인데 이게 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돈을 받고 등록을 자기네 이제 그 데이터에다가 넣으면 자기네가 이 FIM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분석해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데이터를 줄 필요도 없고 돈도 줄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일본이나 뭐 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우리나라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KMBR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외국 사람이 만든 건데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그 무제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런 걸 기부하는 거죠. 재능 기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 등록을 할 때는 도리어 이거를 써요. 외국분이 만들었는데 한국판으로 만든 거.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재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FIM을 써요. 돈을 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연대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논문이나 그런 거 쓸 때 좀 퍼블리시 할 때 FIM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걸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지적이나 그런 거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이 한 25년 전에 만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FIM을 그래서 잘 안 써요. 유럽은 특히 더더욱 안 쓰고 일본도 그렇고 각자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고 이거는 126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니까 알고 계시고 아까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 동작인데 조금 모디파이 했어요. 그래서 스킴이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킴을 갖고서 또 하는데 이것도 약간 FIM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내가 이게 내부적으로는 해서 환자가 전에는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변화를 볼 수 있는 건 좋지만 이걸 어디다 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겠다는 걸 알고 계시고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인바이러먼털 컨트롤 시스템 얘기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마우스피스 이렇게 이용해서 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대만인가요? 의료론도 같이 있으신 건가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부 전공에서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아주 사소한 것, 단순한 건지만은 굉장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정말 환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들 대부분 환자들이 편히 쓰는 게 일반인들이 더 편히 써요. 그걸 갖고서 지금 제가 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환경제해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아시고 혹시 만약 뭐 문헌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좀 돌아가시고 없지만 I Still Alive라는 이런 책을 썼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벤틀레이터랑 여러 가지 기기를 많이 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왜냐면 이 영화 배우로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스템셀이나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하셨던 분이지만은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학이 더 발전돼서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들이 정말 더 나은 삶을 갖고 보행을 할 수 하게끔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본인이 거기에 많이 희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재활의학이 이런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임페어먼트나 또 펑션의 기능에 제한을 갖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철학적이거나 어떤 윤리적이거나 개념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저께 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인데 이게 이제 조감도 2010년도에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좀 알기 때문에 이 조감도인데 이제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어저께 2014년도에 병원이 개원을 했고 아까 그 조감도는 2010년도예요. 그래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양평에 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재원이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처방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러는 건데 국립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자동차 보험을 관리를 해요. 그거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쩌어쩌해서 하여튼 이 교통재활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7개 대학병원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을 해서 우리가 됐고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지어서 지금 2014년서부터 재활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이제 학생들 서울성모병원에 오면 여기다 이제 실습을 제가 보낼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재활병원으로 나라에서 하는 데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립재활원이라고 수유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300병상이고 이제 우리도 300병상으로 잤는데 지금 이제 오픈은 200병상 하고 있는데 시설은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환자들이 너무나 만족도가 높고 재활 치료만 하는 병원이에요. 입원 환자 200명이 다 재활의학과 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체계가 다 돼 있죠. 아까 그런 체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어저께 이제 국토교통부랑 그쪽에서 성과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성과평가 하루 종일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인볼브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좀 뿌듯했어요. 좀 벅차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또 해야 될 난관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잘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뭐 여기는 로봇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여러 손님들한테 배울 때 로봇이나 그런 것도 배울 텐데 로봇도 있고 가상현실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근데 환자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서울성모병원은 없거든요. 지금 저희 8개 병원이 다 못 갖고 있는 거를 여기서 갖고 있고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선을 좀 넓고 그 다음에 좀 보는 비전 포인트를 좀 다양하게 하게 하셔서 재활의학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질까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병원에 언제든지 한번 또 좀 멀어서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예.